레디 액션. 네, 안녕하세요. 데미안 세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자,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3) 도둑. 어린 시절에 대해서라면 부모님 곁에서 느꼈던 아늑함과 그들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밝고 다정하며 평온한 환경에서 유쾌하게 뛰놀던 날들에 대해 아름답고 온화하고 사랑스럽던 그 시절의 추억에 대해 말이다. 하지만 그런다고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충분히 했다. 여기서는 내가 삶에서 자아를 찾기 위해 밟아온 길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자 한다. 나 역시 유년 시절의 평온한 순간을 축복의 섬과 낙원이 만들어내는 마법을 맛보긴 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멀리 빗속에 남겨둔 채 다시 그곳으로 발을 들이지는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야기가 아직 유년 시절에 머물러 있는 한 나는 새롭게 다가와 나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독립적으로 만들었던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 새로운 자극은 항상 다른 세계로부터 왔고 두려움과 구속, 양심의 가책을 동반했다. 그리고 언제나 내가 머물고 싶어하는 평화를 과격하게 위협했다. 밝고 허락된 세계에 숨어서 웅크리고 있었던 내 속의 원초적 충동이 마침내 고개를 다시 드는 시기가 찾아왔다. 누구나 그렇듯 나 또한 천천히 깨어나는 성적인 감정을 적 혹은 파괴자, 금지된 것, 유혹과 죄로 여겼다. 내가 절실하게 풀고 싶어 했고 꿈과 열망,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던 사춘기의 커다란 비밀은 어린 시절의 평화를 지켜주던 축복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모두가 하는 대로 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면서 어린아이로 사는 이중생활을 했다. 나는 의식적으로 익숙하고 허락된 세계에 살았고 새롭게 움트기 시작하는 세계를 거부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하세계의 방식을 꿈꾸고 동경하고 갈망했다. 내 안에 있던 어린아이의 세계가 무너지자 이렇게 의식적으로 존재하는 삶은 지하세계를 향한 꿈과 동경, 갈망, 위로 점점 더 아슬해 보이는 다리를 세웠다. 다른 부모님들과 마찬가지로 나의 부모님도 내 안에서 깨어나는 충동에 도움이 되지 못했고 그런 충동에 대해 이야기해 준 적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부단히 주의를 기울이며 나를 도우려 했을 뿐이다. 점점 더 비현실적이고 거짓이 되어가는 어린아이의 세계에 계속 머물면서 현실을 부인하려는 내 가망 없는 시도를 말이다. 과연 부모님이 이런 문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기에 나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내 일을 처리하고 내 길을 찾는 것은 나 자신의 문제였다. 그리고 유복하게 자란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나는 내 문제를 다루는 일에 서툴렀다.
누구나 이런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평범한 사람에게 이것은 자신이 삶에서 원하는 바가 주변 환경과 격렬하게 충돌하는 순간이자 꾸준히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 가장 혹독히 싸워야 하는 순간이다. 어린 시절이 사가서 천천히 붕괴될 때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문득 주위에 우주의 고통과 우주의 고독과 치명적 냉기를 느낄 때 많은 이들은 일생 단 한 번 우리의 운명인 죽음과 재탄생을 경험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공경에 내몰린 채 평생 동안 고통스러워하며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붙들려 한다. 모든 꿈들 중 가장 나쁘고 잔인한 꿈인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꿈에 연연하는 것이다. 우리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유년기가 끝났음을 알려주었던 감각과 환상은 여기에 설명해야 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두운 세계, 다른 세계가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이었다. 한때는 프란츠 크로모였던 것이 지금은 나 자신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와 동시에 외부에서도 다른 세계는 다시 나를 제압했다. 크로모와의 그 일이 있은 지 몇 년이 흘렀다. 내 삶에서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 극적인 시기는 아주 먼 과거가 되었고 짧은 악몽처럼 사라진 것 같았다. 크로모는 우연히 길에서 마주쳐도 거의 알아보지 못할 만큼 내 인생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내 비극의 또 다른 주요 인물이었던 막스 데미안은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오랫동안 멀찌감치 가장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지만 내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러던 그가 천천히 내게로 다시 다가와 힘과 영향력을 발휘했다. 나는 그 시절 데미안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기억해 보려 한다. 1년 정도 데미안과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던 것 같다. 내가 피했고 데미안도 내게 다가오려 하지 않았다. 언젠가 한번 서로 마주친 적이 있는데 데미안은 내게 고개를 끄덕여 다정하게 인사했다. 그럴 때면 가끔 그 친절 속에 조롱과 역설적인 비난이 묘하게 섞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것은 내 상상이었을 수도 있다. 우리가 함께 겪었던 일과 그 당시 내게 끼쳤던 이상한 영향을 데미안도 나처럼 모두 잊은 듯 했다. 데미안의 모습을 떠올리고 보니 이제 기억이 난다. 데미안이 거기에 있으면서 내 주의를 끄는 모습이 보인다. 혼자 또는 다른 상급생들 사이에 끼어 등교하고 있다. 낯설고 외롭고 차분한 모습이 학생들 사이에서 동떨어진 별처럼 보인다. 그는 특유의 분위기에 잠겨 자기만의 규칙에 따라 살고 있는 것 같다. 그의 어머니 말고는 누구도 데미안을 좋아하지 않았고 다가가지 않았다.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조차 아이가 아니라 어른처럼 행동하는 듯 보였다. 선생님들은 가능하면 데미안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 우수한 학생이었지만 선생님의 마음에 들고자 노력하지는 않았다. 선생님에게 맞서거나 선생님을 조롱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의견을 냈다거나 말대꾸를 했다는 소문도 이따금씩 들려왔다. 눈을 감으니 데미안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른다. 그게 어디였더라? 그래, 이제 다시 거기다. 그곳은 우리 집 앞 거리였다.
어느 날 데미안이 그곳에 서서 공책에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 집 대문 위, 새 모양이 있는 낡은 문장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창문 커튼 뒤에 숨어서 지켜보았다. 밝고 침울한 얼굴을 문장 쪽으로 향하여 그림에 몰두해 있는 모습을 깊이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그것은 어른의 얼굴, 학자나 예술가의 얼굴이었고 뛰어나고 단호하며 신기할 정도로 밝고 차분한 분위기를 풍기는 데다 영리한 눈빛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보인다. 조금 늦은 시간, 길 위에서였다. 하굣길에 우리는 쓰러진 말 주변에 둘러서 있었다. 말은 마구에 메인 채 농부의 수레 앞에 누워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희미하지만 절박하게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어딘가 보이지 않는 상처에서 피도 흘리고 있었다. 검은 액체가 천천히 길바닥의 뽀얀 먼지에 베어들었다. 나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아 시선을 돌렸다. 그때 데미안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앞으로 나오지 않고 편안하고 늘 그렇듯 우아해 보이는 모습으로 맨 뒤에 서 있었다. 시선은 말머리에 있는 듯 했다. 역시 그 깊고 차분하고 거의 광적이면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은 눈빛을 띠고 있었다. 나는 한참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어렴풋이 무언가 독특한 점을 발견했다. 데미안의 얼굴은 아이가 아니라 어른의 얼굴이었다. 아니, 그보다 다른 무언가가 보이고 느껴졌다. 그 얼굴에는 어떤 여성스러움도 깃들어 있었다. 어느 순간 그 얼굴이 남자나 아이처럼 늙거나 젊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1000살쯤 먹었거나 나이를 전혀 먹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우리와는 다른 시대의 표식을 지니고 있는 것만 같았다. 짐승이나 나무나 별이라면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의 나는 어른이 된 지금의 내가 데미안의 얼굴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을 몰랐고 정확히 그대로 느끼지도 못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느꼈다. 데미안이 잘생겨서인지 내가 그를 좋아해서 혹은 그 반대여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건지 확실히 알 수 없다. 내가 본 것이라고는 그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 짐승이나 영혼 혹은 이미지 같았다는 게 전부였다. 어떤 모습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데미안은 우리 모두와 달랐다.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달랐다. 더 이상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쩌면 내게 떠오른 이 장면 중 일부도 나중에 받은 인상으로 묘사한 것일 수 있다. 몇 살 더 먹고 나서야 나는 드디어 다시 데미안과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 당시 데미안은 관례에 따라 그 나이 또래가 받는 견진성사, 괄호, 그리스도인에게 더욱 성숙한 신자로 거듭나도록 성령의 힘을 심어주는 기독교의 성사, 가로 닫고, 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일에 대해서도 곧 온갖 소문이 퍼졌다. 학교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데미안이 원래는 유태인이거나 이교도라는 둥? 그가 어머니와 함께 아무런 종교도 믿지 않거나 전설 속에 나오는 악마의 종파라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게다가
대면이 자기 어머니와 연인처럼 지낸다고 혹은 의혹을 품는 사람도 있었다. 어쨌든 데미안은 지금까지 종교적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자랐다. 아무래도 이는 소년의 장래에 어떻게든 문제가 되리라는 걱정이 들었으리라. 결국 데미안의 어머니는 또래보다 2년 늦게 아들을 견진성사에 참여시켰다. 그리하여 데미안은 몇 개월간 나와 함께 견진성사를 받기 위한 신학 수업을 듣게 되었다. 얼마 동안 나는 데미안을 철저히 피했다. 데미안에 대해서라면 조금도 관심을 갖고 싶지 않았다. 그는 소문과 비밀스러운 이야기로만 내 주변에 존재했다. 하지만 사실 내가 불편했던 이유는 크로머와의 그 일 이후 계속 내 안에 남아있는 빚진 기억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 당시 나는 나 자신의 비밀을 감당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견징성사 수업이 성에 눈뜨던 시기와 겹치는 바람에 한번 성에 관한 상상에 빠져들면 아무리 애를 써도 종교적 가르침에 대한 흥미는 급격히 떨어져 버렸다. 신학 선생님이 말하는 주제들은 내게서 멀리 떨어진 고요하고 성스러운 비현실 속에 있었다. 그것들은 정말 아름답고 귀중한 것일 수도 있었지만 현실적이며 흥분되는 것은 아니었다. 반면에 다른 주제는 더할 나위 없이 현실적이었고 흥미로웠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수업에 점점 더 무관심해졌다. 그러면 막스 데미안에게 다시 관심이 갔다. 무언가가 우리 둘을 묶어놓은 것 같았다. 나는 그 끈을 최대한 정확하게 따라가야 한다. 내가 기억하는 한 그 일은 아침 햇살이 여전히 우리 교실을 비추고 있던 첫 수업 시간에 시작되었다. 신학 선생님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할 차례였다. 나는 수업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거의 졸고 있었다. 그때 선생님이 격앙된 목소리로 카인의 표식에 대해 힘주어 말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일종의 접촉 혹은 경고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시선을 들었더니 앞줄에서 데미안이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의미심장하게 반짝이는 눈에 냉소적이고도 진지한 빛을 띠고서 말이다. 데미안이 나를 본 것은 잠깐뿐이었지만 그 직후 나는 갑자기 선생님의 말에 귀 기울여 카인과 그의 표식에 대한 설명을 듣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선생님의 가르침이 사실이 아니고 다른 해석일 수 있으며 비판도 가능하다고 느꼈다. 그 순간 데미안과 나 사이에 다시 연결고리가 생겼다. 신기하게도 영혼 속에 정신적 결속을 느끼자마자 이 느낌은 마법처럼 육체적 공간으로도 옮겨왔다. 데미안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인지 순전히 우연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괄호 그때는 우연이라고 굳게 믿었다. 괄호 닫고 며칠 후 그는 갑자기 신학 수업 시간에 자리를 바꾸어 내 바로 앞자리에 앉았다. 괄호 아침이면 학생들로 꽉 들어찬 교실 공기는 빈민구호소의 악취처럼 탁했는데 그 가운데 데미안의 목덜미에서 풍기는 깨끗하고 신선한 비누 향기는
얼마나 감미로웠던지 아직도 기억한다. 걸어닫고. 그리고 다시 며칠이 지나자 데미안은 또 자리를 바꿔 이번엔 내 옆자리로 앉았다. 그렇게 겨울과 봄을 나는 동안 내내 그 자리에서 수업을 들었다. 아침 수업 시간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졸리거나 지루하지 않았다. 수업이 기다려지기까지 했다. 우리는 가끔 선생님의 가르침을 꽤 열중해서 들었다. 내 짝꿍의 눈길 한 번이면 나는 놀라운 이야기나 이상한 격언에 대해 다시금 집중할 수 있었다. 데미안이 또 다른 아주 특이한 시선으로 나를 쳐다만 봐도 내 마음은 긴장했고 비판과 의심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체로 우리는 불량한 학생으로 수업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 데미안은 늘 선생님과 동급생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나는 데미안이 학생들이 흔히 하는 바보 같은 장난을 한다거나 크게 웃거나 잡담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선생님에게 혼난 적도 없었다. 그는 아주 조용히 속삭임보다는 손짓과 시선으로 자신의 관심사에 나를 동참시켰다. 그런 일들은 다소 이상한 형태로 일어났다. 예를 들어 데미안은 자신의 학생들의 어떤 점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관찰하는지 말해주었다. 그는 많은 학생들을 아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수업 시간 전에 데미안이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너에게 엄지손가락으로 신호를 주면 그 애가 우리를 돌아보거나 목을 긁거나 뭐 그런 행동을 할 거야. 그러고 나서 수업 중에 내가 더 이상 그 말을 떠올리지 않을 테면 데미안이 갑자기 엄지손가락으로 눈에 띄게 신호를 보냈다. 재빨리 데미안이 가리킨 학생을 보면 그 애는 반드시 줄에 연결된 것처럼 예견된 동작을 했다. 나는 데미안에게 선생님에게도 한번 시도해보라고 졸랐으나 하려고 들지 않았다. 그런데 한 번은 내가 수업에 들어가서 오늘 숙제를 안 했으니 선생님이 내게 질문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데미안이 나를 도와주었다. 선생님은 교리 문답의 한 부분을 암송한 사람을 찾아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그때 선생님의 눈길이 죄 지은 것 같이 표정을 짓고 있던 내 얼굴에 멎었다. 선생님이 천천히 다가와 손가락으로 나를 지목하며 내 이름을 입에 올리려 했다. 그러던 선생님이 갑자기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옷깃을 만지더니 자신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데미안에게로 향했다. 데미안에게 무언가 물어보고 싶은 듯 보였다. 하지만 당황하면서 다시 몸을 돌렸고 잠시 기침을 하고 다른 학생을 시키는 것이었다. 이 장난을 즐기는 사이 나는 점차 내 친구가 내게도 자주 똑같은 장난을 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학교 가는 길에 갑자기 데미안이 내 뒤에서 걷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뒤돌아보면 정말 거기에 있는 것이었다. 나는 물어보았다. 정말로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 수 있어? 데미안은 어른스러운 태도로 기다렸다는 듯이 조용하고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아니, 아무도 그럴 수 없어. 선생님은 그렇게 믿도록 만들고 싶겠지만 사실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없거든. 다른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타인이 생각하도록 만들 수도 없어. 하지만
누군가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는 가끔 짐작할 수 있지. 그럴 때는 다음 순간 무슨 행동을 할지도 대부분 예측할 수 있어. 아주 단순한 기술인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야. 물론 연습이 필요할 뿐이지. 데미안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나비의 일종인 나방을 예로 들어보자. 어떤 나방은 암컷 수가 수컷보다 훨씬 적어. 나방은 다른 동물들처럼 수컷이 암컷을 수정시키고 암컷이 알을 낳는 식으로 번식하지. 이건 자연과학자들이 자주 해본 실험이기도 한데 내가 암컷 나방과 수컷 나방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수컷 나방들은 밤에 그 암컷에게 날아올 거야. 몇 시간이나 걸리는 먼 거리에서도 말이지. 생각해봐. 몇 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야.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수컷 나방들은 그 지역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암컷을 감지하는 거지. 그 현상을 밝혀보려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어려운 문제야. 훌륭한 사냥개가 눈에는 안 보이는 흔적을 감지해 길을 쫓는 것처럼 특별한 후각 같은 게 있어야 하거든. 이해할 수 있겠니? 자연은 그처럼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해.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만일 그 나방의 암컷 수가 수컷만큼 많았다면 수컷은 후각이 예리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야. 수컷의 후각이 발달한 것은 단지 그런 일에 훈련이 되었기 때문이지. 동물이나 사람도 어떤 특정 목적을 향해 주의력과 의지력을 온통 쏟으면 그 목적을 이루게 돼. 그게 전부야. 네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도 그렇고. 사람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봐. 그러면 그에 대해 그 사람 자신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거야.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세 번째 시간.